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9월 1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9월 1일이 시작되었고 또 1일이 월요일이라서 이제 계산하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월요일이라서 일정이 좀 빠듯해가지고요. 업로드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아침에는 또 모닝브리프가 인터넷 문제 때문에 업로드가 좀 늦게 시작됐었는데 9월 스타트가 약간의 이렇게 삐걱거리는 걸로 시작하는 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댓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웜의 신박 덕분에 불면 해결하는 중입니다. 듣다 보면 어느새 쿨쿨 다음날 또 듣기로 마무리. 감사합니다. 이거 조금만 이 불면증 치료제로 소문이 나는 것 같아서 이상하게 좀 기분이 묘합니다. 이 불면증 치료제로 소문이 나니까 이게 경제방송인데 채슬리 투자 노트금 다이어리 수천 만들면 좋겠습니다. 네, 요 부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이 말씀하신 현명한 우리 조상님들의 이 절기 콘트 아직도 한낮에 열기가 뜨겁지만 확실히 해가 지면 바람은 가을바람입니다. 달빛도 가을 달빛이고요. 네, 그러고 보니까 하늘도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뭉게구름이 떠 있는 하늘 보면 하늘도 가을 하늘입니다. 그죠? 가을 하늘 공활한데 우리 애국가 노래처럼 높고 구름 없이 참 좋은 가을 하늘입니다. 그림을 그리며 다시 떠오른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햇빛을 강하게 그리려면 그림자를 진하게 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부분을 강조할수록 빛이 환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밝은 것을 그릴 때는 오히려 어둠이 필요하다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삶의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그림을 보면 굉장히 강렬한 태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림이잖아요. 그림에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환해 보이는 그런 장면을 연출을 하려면 어둡게 햇빛을 강하게 그리려면 그림자를 진하게 그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이 환희라든지 밝은 날이 오려면 그만큼 또 어두운 부분이 있어야 그게 평범할지라도 더 밝게 빛날 수가 있는 거다. 그죠? 네.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마음이 평안한 편입니다. 세상사 세웅짐하고 지금 나쁜 일이 나중에 지나고 보면 좋은 일일 수가 있고 그만큼 내가 고생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영광을 얻었을 때 그 영광이 훨씬 값진 거고 그죠? 고맙습니다. 그림 그릴 때도 다 진리는 똑같네요. 전무님 친구 꼬덕여서 북콘스트 참석하고 싶어 댓글 달았다가 교보문고 접수 알려주셔서 친구랑 접수했는데 당첨됐다고 문자 받으셨군요. 4시간 전에. 예, 오늘 제가 다산북서에다가 물어봤거든요. 좀 전에. 예, 오늘 발송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당첨 문자 받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변화무쌍할 9월도 잘 부탁드립니다. 수면 신박입니다. 웜의 신박이 아니라 수면 신박. 네. 나이가 아직까지 20, 30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얼마나 이 잠을 잘 자는 게 어려운지. 20, 30, 40대. 저도 한 40대 중반까지는 어떻게 잠을 못 잘 수가 있지? 그죠? 피곤하면 정말 아침에도 일어나기 싫잖아요. 그렇게 하루에 한 8시간, 9시간 이렇게 막 자고 싶은데
언제부턴가 딱 보면 참 잠자는 게 힘들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축구하고 나서부터 거의 기절하듯이 잡니다. 토요일도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축구하고 밥 먹고 그리고 목욕탕에서 거의 뭐 2시간씩 이렇게 보내고 그러고 나서 오후에 회사 와서 또 고객 상담까지 이어지고 그러다 보면 밤에 한 10시 반 11시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뭐 쓰러져서 기절하듯이 잡니다. 그리고 일요일도 마찬가지죠. 그나마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갈 때 그때 한 7시간 8시간 자는 것 같아요. 평소에 한 5시간 6시간 이렇게 잔다면 일요일 아침 그나마 좀 한 8시 8시 반까지 이렇게 좀 늦잠 자고 그러가서 교회 가서 또 요즘 목사님 말씀 듣다가 저도 이렇게 눈을 감고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예배 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설교 말씀을 몇 시간 하시나 딱 봤거든요. 딱 30분에서 35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 목사님 설교 말씀도 35분인데 야 내가 이때까지 웜의 신방 하면서 정말 이거 민폐다. 아니 목사님도 35분 하시는데 네가 뭐라고 1시간 10분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회개의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좀 했습니다. 목사님도 35분, 30분인데 좀 짧게 하자. 근데 우리 또 윤건 형님을 주말에 만났더니 이 앞에 그 댓글 읽어주는 게 은근 중독성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 형님이 또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루에 3-4시간씩 주식 공부하시는 분인데 그 웜의 신박을 다 들으시면서 운전할 때 왔다 갔다 할 때 하시고 아니면 밤에 주무시기 전에 또 듣는다 하시더라고요. 또 그 말씀 들으니까 이종환의 밤의 라디오, 이종환의 디스크쇼 그 말씀 하시면서 이상한 중독성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댓글을 또 안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좀 30분 1시간은 좀 안 넘기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오전에는 서서히 서늘한 기운도 느껴집니다. 8월은 매매를 최대한 자제하였습니다. 주식 18년 동안 거의 매일매일 매매를 한 것 같은데 8, 9월 2달간은 최대한 계력장이니 너무 공격적이지 말라는 대표님 조언으로 최대한 매매 자제하며 덤비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 10월 추석 이후 곡식 추수할 때처럼 그때 씨앗을 뿌리고자 합니다. 탐욕 잔나비. 잔나비가 원숭이잖아요. 우리가 원숭이띠를 잔나비띠라고 하는데 재주를 부리는 주식시장에서 재주를 부리는 탐욕 잔나비가 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무슨 원숭이띠나 원숭이 하면 말 그대로 진짜 손오공이 연상되면서 재주를 잘 부리는 사람 그런 의미니까 좀 우리나라 주식은 약간 이렇게 얕게 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나라 주식을 또 좀 잘못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저는 우리나라 주식을 1, 2년 텀으로 쇼트트랙 하듯이 해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나라 주식은 아니야. 무슨 주식을 그렇게 1, 2년 보고 투자하는 거야. 10년 보고 해야지. 그거는 저는 솔직히 어떤 느낌이냐면요. 별을 모내기를 해가지고 가을에 추수하고 사과도 마찬가지고 배도 마찬가지고 이 태풍이 오기 전에 한 8, 9월 달에 잘 익었을 때 싹 추수하고 그죠? 그러고 나면 겨울 오잖아요. 근데 이 사과를 3년, 5년 키운다고 하면 그게 사과가 더 이따만해지고 더 풍성해지느냐? 아니잖아요. 겨울 오면 그때
그냥 9월 초에 좀 따먹을 걸. 그 사과 맛있을 때, 아유, 그냥 따먹을 걸.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주식이 그 기업의 비즈니스 사이클하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주가, 그동안의 패턴을 보면서, 이 주식은 3년, 5년 키워가지고 잡아먹는 주식인지, 보통, 네, 하여튼 그렇든지 아니면 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뭐 산모작도 하잖아요. 똑같은 벼인데도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아니 벼농사를 어떻게 1년에 3번 짓냐고. 근데 베트남 가면 그게 태국이나 베트남 가면 산모작도 가능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1모작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농사를 짓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벼농사도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식 투자, 미국에서 그동안에 투자 방법을 보고 한국에서도 야 무슨 주식을 그렇게 해는 저는 잘못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여기는 1모작, 저기는 3모작. 다른 토양일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눈이 커서 힘주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네. 그죠? 눈에 너무 힘주면 안 됩니다. 옛날에 고등학교 때 참 선생님한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의 그 영화처럼 그렇게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맞은 적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저를 때리시면서 아니 이 자식이 어디 눈을 부릅뜨고 네, 눈 때문에 그렇게 3배, 4배로 더 얻어맞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자식이 어디서 눈을 부릅뜨고. 이거 얘기하다 보면 너무 제 옛날 그걸 뭐라고 그래? 흑역사? 이 흑역사가 너무 다 나오는 것 같은데. 저분이 한 달 전 예측하신 그대로 간 것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지난 8월 전망이 너무 잘 맞았죠. 12달 중에 한 번은 그 정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7월 시장 틀렸어요, 제가. 6월, 7월 시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갔고요. 8월에 한 번 맞춘 겁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한 번 맞을 때 뭐 기가 막히게 맞을 때가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저런 걸 알았지? 코로나 때 거의 뭐 그죠? 그때 보면 손흥민 선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할 때 수준이었었죠. 그 V자로 올라가는 거 맞추고 6월인가 7월 달에 이제 한 2달 쉴 겁니다. 한 조정을 받으면 한 2250 정도까지 빠졌다가 그러고 나서 대통령 선거 끝나면 또 랠리가 시작돼서 내년에 3000 넘어갑니다. 뭐 그때는 그때 블로그나 이런데 보면요, 박세익 전무 이 사람은 외계에서 온 사람인 것 같다. 네, 외계인이다. 이 사람은 외계인이다. 어떻게 이런 걸 다 맞췄지? 네, 한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 그때는 정말 그게 왜 가능했을까 생각해 보면요. 제가 저희 회사 이름을 이제 채슬리라고 한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정말 버드 스트라이크 같은 상황이거든요. 버드 스트라이크 같은 상황에서 저희 고객 계좌가 그때 한 마이너스 30까지 간 계좌가 있었어요. 얼마나 정말 죄송하고 뭐 대역죄인이 된 것 같잖아요. 코로나 상황이긴 해도 어쨌든 대역죄인이 된 그런 느낌을 받고, 어쨌든 이 계좌를 그래도 플러스로 돌려놓고 해야 되는데, 그 마음 때문에 저희가 2월달 시장 급락할 때부터 그때 또 제가 축구하면서 2월 5일날 2020년 2월 5일날 왼쪽 발등뼈 3개가 골절이 됩니다. 발등뼈 3개가. 그래서 저는 그게 다 이 신이 저한테 야 너가 지금 여기서 축구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큰 위기가 도래한단 말이야. 저는 그렇게 경고를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발 짚고 한 3개월 동안 목발 짚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축구도 못하고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좀 초집중을 해서 뭔가를 하면 나름대로 좀 잘하는 편인데, 그때 발도 골절도 일어나고 해가지고 그때 저희 직원들하고 그동안의 폭락의 역사, 9.11 테러, 닷컴 버블 뭐 그런 것까지 다 공부하면서 다 서로 돌아가면서 발표하면서 정말로 그때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30 났던 계좌가 플러스 40에서 60으로 끝났거든요. 그 해. 네, 그렇게 한 번씩 그렇게 초집중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코로나 때 이후에 코로나와 그 이후의 시장을 거의 다 뭐 정말 외계인 수준으로 맞출 수 있었던 거고요. 지금도 그 긴장감을 갖고 하려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채슬리 TV를 통해서도 그렇고 저희 고객분들도 그렇고 저희 채슬리와 저를 신뢰하고 저희를 의지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 항상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죠? 근데 퀀터 분석도 하고 이것저것 정말 별의별 거 남들이 안 보는 것까지 다 놓치지 않으려고 분석을 해서 그런 버드 스트라이커 같은 게 왔을 때 잘 이겨내려고 하는데, 아무튼 이번 9월달이 참 어려운 장입니다. 9월달이 지난번에 그렇게 교수형 패턴의 월봉이 만들어졌으면 이번 달이 사실 좀 장대 음봉이 나올 수 있는 달이거든요. 그러든지 아니면 많은 또 낙관론자들이 예상하는 대로 장이 흘러가면, 그러면 월초에 조금 조정받다가 또 강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고용 데이터가 또 안 좋게 나오지 않고 좋게 나오면 그러면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방향으로 가면 나는 이렇게 대응해야지. 그 대응 전략이 있으면 됩니다.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으면 맞는 대로, 틀리면 틀리는 대로 대응 전략이 있으면 됩니다. 채슬리 TV를 통해 주식 기초부터 공부하려면 어찌 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기초는 요 댓글을 달아 놓으셨는데 우리 유미님이 밑에 주식 투자의 정석 기초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가 탄탄해야 우리가 보면 이 공사장 있잖아요. 공사장 보면 건물을 허물고 그 다음에 건물이 금방 안 올라옵니다. 한참 있다가 건물 올라오거든요. 그게 건축을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초공사를 엄청나게 합니다. 기초공사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건물 올릴 때는 빠르게 올라오죠. 빠르게 올라오는데 대부분의 성급한 투자자분들은 기초공사 안 해놓고 위에다가 하여튼 건물만 올리려고 내 계좌에 수익만 쌓으려고, 기초 없이 그게 수익이 쌓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작년 가을에 꽤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그 목차랑 커리큘럼 거기를 전부 다 제가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기초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주식 투자의 정석 기초편, 이번에 9월에서 10월 초까지는 어쨌든 뭐 약세장이고 여기서는 매매하는 것보다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가치 있게 내 시간을 사용하는 거다 생각합니다. 주식으로 공부 접근 방법을 알려주시니 다시 20대 시절에 의욕이 생기거든요. 그 의욕을 갖고 계속 하셔야 됩니다. 신체적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정신적인 나이,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매일 채소를 통해서 차곡차곡 주식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합니다. 퇴근길 브리핑 들으며 퇴근하는 저녁이 행복합니다. 하셨습니다. 96학번 후배님이시라고요. 네. 자, 질문이 있는데 채슬리 멤버십이 국내 플러스 글로벌인데 국내는 MP가 보이는데 글로벌 MP는 어디서 보야 할지요. 글로벌 MP 우리 최일호 상무가 매주 월요일 날 해주던데요. 그 최일호 상무가 하는 글로벌 MP에 보면 그 화면 밑에 보면 내용들이 다 자료가 다 뜨거든요. 두 번째 질문. 초보 진입자라 전무님 조언 주신 대로 MP 종목을 그대로 사려 합니다. 현재 현금 비중을 좀 높이라는 전무님 조언을 듣고 고민 중입니다. 총 투자 예정 금액에서 50%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 현금 50%만 가지고 30개로 쪼개어 사면 될까요? 아니면 더 현금을 들고 기다릴까요? 지금은 저는 현금 60%에서 70% 정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같은 이제 프로들은 이 장에도 좀 안 빠질 수 있는 거. 최근에 조선이 되게 좋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랩 같은 경우에는 조선에 대한 비중이 좀 높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빠질 주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 비중 한 30에 조선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가다 보니까 한 주식 편입비 70 정도 되고 하는데 지금 우리 MP를 그대로 MP 그대로 따라 하시는 게 좋거든요. 저희 MP가 시장을 이기는 MP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산 배분까지 결합이 되면 아주 어메이징한 수익이 나옵니다. 네,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좀 어메이징한 수익이 나왔던 이유가 그런 면인데 작년 연말부터죠. 계엄 사태부터 계엄 사태 때 저희가 포트폴리오도 리밸런싱하고 그리고 현금 있던 거 다 풀 베팅 해가지고 작년 계엄 때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좀 어메이징한 수익이 나왔죠.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랑 자산 배분 이 두 가지를 다 할 줄 알면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포트폴리오도 중요하지만 9월 달은 자산 배분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등 매니저 따라하기도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30%만 지금은 30%만 30%로 10% 터졌다고 생각해 보자요. 그래봐야 마이너스 3%예요. 그러면 되게 터져도 기분 좋게 터지거든요. 안 그랬으면 10% 터지는 건데 레버리지 쓰시는 분들은 200% 레버리지 쓰면 그러면 20% 터지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20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은 우리가 복싱을 하면 상대한테 가벼운 잼 맞아주는 거야. 니 펀치가 한 이 정도구나 하면서 툭툭툭 맞아주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번 9월 5일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리고 추석을 앞두고는 또 장이 안 좋아요. 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1등 매니저 따라하기를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우리 MP 보면서 하시는 분이나 지금은 주식 편입비를 하여튼 최대한 50 이하로.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완전히 빵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20%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30% 갖고 있습니다. 네. 그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은 이번 9월 중순까지는 50 미만으로 가지고 가시다가 저희가 채슬리 AI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매수 신호를 좀 가지고 있잖아요. 자, 이제부터는 분할 매수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그때까지는 어쨌든 위험 관리하자. 저희 고객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2025년 전반전을 예를 들어서 전반전을 6대 0으로 저희가 이겼는데 후반전이 이제 시작되는데 7월부터 후반전이 시작되는데 과연 이 6대 0 스코어를 그대로 유지하고 9대 0이 되고 10대 0이 될까? 이 강력한 미스터 마켓을 상대로 우리가 연 15% 내는 것도 참 대단한 수익률인데, 그래서 시장에 역습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시장의 역습, 그것도 역습이 통계적으로 나오잖아요. 미국 시장에서 100년 역사에 유일하게 마이너스 나오는 달, 그리고 최근 50년 역사로 보거나 해도 9월 시장이 안 좋습니다. 안 좋다는데 굳이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등 매니저도 우리가 1등하고 2등 매니저 같이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면 1등하고 2등 매니저 합쳐서 하시면 돼요. 합쳐서 하시면 되는데, 지금 1등하고 2등 매니저 중에 우리 조차장에 퀀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퀀트는 지금 이번 달 빵으로 가잖아요. 빵. 그러면 1등하고 2등 합쳐도 50%가 안 되는 거니까. 늘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하셨고요. 공부하면서 돈 벌 수 있는 직업이라고 참 좋다고 말씀하신 거 너무 공감되고 부럽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업계에서도 참 50%는 별로 저게 안 좋습니다. 그리고 증권사에 계신 분들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업점에 계신 분들이 실제로 금융상품 판매도 해야 되고 고객들에게 주식 어드바이스도 해드려야 되고, 그런데 적성에 좀 안 맞잖아요. 적성에 안 맞는 분들은 이게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 업계, 증권업계나 저희 자산운용업계에서도 저희 업계의 50%는 그렇게 이렇게 좀 결말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업계도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축구 선수 되고 싶고 프로야구 선수 되고 싶다 했는데 그렇게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노력도 필요하지만 적성도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도 따라와야 되고요. 내가 얼마나 좀 참 훌륭한 스승을 만났는가. 그거는 운이잖아요. 운. 2시간 정도 걸려서 주식 투자의 기쁨을 완독했어요. 초보자를 위한 기본부터 마인드까지 너무 좋은 책이네요. 개인적으로는 전무님의 감수의 글 중 첫 문단이 가장 좋았습니다. 시게루님처럼 매일 꾸준히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 직장인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찾아 즐겨보겠습니다. 북토크 기대되네요. 예, 우리 하티님 이번에 북콘서트 오시나요? 오시면 마이크 넘겨드릴 테니까 꼭 이 느낌을 발표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초대권 안 받으셨으면 일단 저희 일단 그냥 그날 오시고 하티님이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그 고통 대신 받아들일 테니 피부과로 최성무님, 오대리님과 함께 보내주세요. 네. 백세까지 같이 하시려면 건강 또한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검진 해야 되는데 제가 벌써 지금 4년째 건강검진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요.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하여튼 좀 시간 될 때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채밀턴 한 달 동안 느낀 점은 제가 너무나 모르는 게 많은데 그동안 겁이 너무 없었다는 겁니다. 지속성의 중요성을 오늘도 명심합니다. 아유, 우리 광교산 80님께서 8번 연속 맞추셨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주식 공부하시면서 내가 너무나 모르는 게 많았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9가지가 중수를 이제 넘어서는 단계이신데 대부분 분들은 보면 본인이 얼마나 모르는 게 많은지 모르면서 보면 여러 가지 경제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댓글 읽어보면 참 가관인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죠? 전문의 신문사랑 극공감합니다. 저는 50년 구독자. 어떤 책보다 일상이 돼버린 신문사랑입니다. 그쵸? 네. 애나 700원일 때 준비해서 어학연수 갔다가 1,500원 넘어가서 고생하다 온 악몽이 떠오르네요. 그때 아무것도 못한 아쉬움이 있어서인지 주식으로 번 돈으로 일본 여행 가는 게 루틴이 되었네요. 저는요. 어학연수 가신 거잖아요. 저는 97년 8월에 미국 유학 갔다가 800원이 안 됐던 환율이 1,800원이 넘어가는 바람에 그때 정말 아찔했습니다. 아찔. 저희 아버지께서 벌써 회사에서 그때 93년에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아버지께서도 집에 계시고 집에 돈 버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 형님도 그때 석상가 박상가 하고 있을 때고 돈 버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일을 하다가 미국을 딱 갔는데 유학을 갔는데 환율이 1,800원. 네. 나중에 졸업할 때 환율도 거의 1,400원, 1,300원 언저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2년 동안. 그런데 우리 세상에 솟아날 구멍이 있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난다고. 그때 가서 뭐 별의별 거 다 했어요. 별의별 거. 별의별 거 뭐 다 하다 보니까 실제로 2년 동안에 5천만 원 썼더라고요. 학비 다 포함해가지고. 네, 그 높은 환율에 5천만 원. 그러면 그 옛날 환율로 따지면 한 2,500만 원 쓰고 온 거죠. 2년 동안.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니 서울에서 석사를 했었어도 그 정도 돈은 썼을 거예요. 그저 생활비랑.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너무 계산적으로 이거 하려면 얼마 들어가고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애 키우기가 무서워서 애 1명, 2명 키우면 뭐 계산해 보면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나와서 그렇게 계산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하면 다 되게 돼 있다는 거죠. 하면.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 계산하시면 안 돼요. 약간 무대포 정신으로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넘버 3 영화에서 송강호 씨가 그러잖아요. 그때 약간 이 조폭도 아니죠. 거기서 나와가지고 무대포 정신. 네. 현정아 라면 먹고 막 뛰었다고. 현정아가 아니라고 얘기했다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무대포 정신이 필요합니다. 자꾸만 이거 도삼천포로 빠지면 안 되는데. 자자자자자. 지난 영상에서 말씀해 주신 나삼 룰을 잊지 않은 채로 8월 마지막 미장을 보면서 침대에 누워서 듣고 있어요. 네. 매일 챙겨보다가 이번 주는 너무 바빠서 오늘 처음 들어오는데 하셨습니다. 제 남편이 니주란 안 아프게 놔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요? 근데 대전에 있네요. 신경 마취를 살짝 해주면 니주란 거의 안 아프게 하실 수 있답니다. 우리 최상무 고향이 또 대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상무 보고 여기 한번 갔다 오라고 해야 되겠네요.
댓글 한번 더 남겨주세요. 네, 어느 병으로 가면 되는지. 네, 톨민코코님이시네요. 7월에 주식시장 들어와서 시장의 강세로 돈을 벌다가 8월에 많이 까먹었습니다. 8월장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뭐 1.8% 빠졌다고 해서 에이 뭐 시장 별로 안 빠졌네 이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미래에셋증권만 하더라도 고점 대비 30% 빠졌어요. 은근 빠진 종목 많습니다. 9월에 새로운 시작을 마음 먹으며 오늘 채민턴 첫 가입했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선배님들이 많이 요즘 아침 모닝브리프 때 우리 인턴 선배분들이 좋은 걸 되게 많이 올려주세요. 그죠? 눈에 힘을 주고 싶어도 나이 들어가면서 처져 내려오는 눈꺼풀은 어쩔 수가 없네요. 네, 그럴수록 눈에 힘 꽉 주시고 이 눈에 힘 꽉 주시고 눈 뜨는 연습 계속 하시면 됩니다. 전 미국에 있어서 여기 아침이 한국 자는 시간이라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채슬리부터 먼저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행님, 중소형 장세는 언제쯤 올까요? 물린 시간이 아까워 손절도 못해. 지금 중소형 장세인데 지금요. 이 코스닥하고 뭐 보면 소형주도 엄청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위험한 신호입니다. 대형주가 이제 거의 못 가고 중소형주 날아가다가 그러다가 한 번씩 시장이 확 빠지니까요. 자, 이제 신문 요거 한 두 개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여행하면 각 나라의 역사를 보면 이웃한 나라와 친한 나라는 드물더라고요. 하기는 병사와 보급품을 이동해서 먼 나라 치러 가는 건 출발부터 리스크겠지요. 우리도 일본과 중국은 항상 우리를 힘들게도 했었고요. 규모의 경제로 밀어붙이는 중국, 거기다 기술력까지 우리를 앞서는 산업. 하지만 우리 앉아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지금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달려가야죠. 금융강국 홍콩의 금융허브와 싱가포르의 지위 우리도 못할 건 없죠. 그쵸 전무님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못한다면 평생 못하는 거고요. 한다라는 마음 우리도 할 수 있다. 네. 그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잘하는 거 딴 거 없습니다. 제가 뭐 머리가 좋고 제가 남들보다 뭐 엄청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런 게 아닌데 왜 저는 지금 이렇게 이 업계에서 살아있나 생각해봤더니 네, 일단 이러다가 혹시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틀리면 어떡하나 이런 거 없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대포 정신으로 일단 합니다. 오늘도 그 질문 받았었거든요. 어떻게 아침 모닝 회의를 라이브로 공개하실 생각을 하셨나요? 네, 그런 것부터 다. 네, 그런 것들이 우리가 금융강국으로 가고 금융강국이 되려면 그래도 금융계에 있는 저희 같은 전문가 집단에서 먼저 이렇게 오픈소스잖아요. 오픈소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오픈하고 네, 그러다 보면 저희 아침 회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은 분들이 또 다른 방송 나와서든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고 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집단 지성이 우리나라 금융산업 내에 이게 상승작용이 일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이 금융이 강해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누가 먼저 할 거냐? 뭐 우리가 먼저 하는 거죠. 뭐 우리가 하고 인턴십도 저희가 하고 네, 우리가 먼저 질러서 먼저 시작합니다. 자, 이제 진짜 신문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 기사 보기 전에 무대포 정신에 딱 떠오르는 선수, 우리 김연아 선수. 2010년 아니었나요? 동계올림픽. 2010년 동계올림픽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김연아 선수 아사다마오를 제끼고 금메달 딸 때 그러고 나서 이렇게 기자가 질문했잖아요. 무슨 생각하면서 스트레칭을 하세요?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이 표정 보세요. 뭔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야. 네, 그죠? 네, 생각이 많으면 두려워집니다.
마윈도 그렇게 얘기했었죠. 네. 게으른 사람은 교수님들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한다고. 어떤 생각? 안 할 생각. 네. 이렇게 하니까 하면 안 돼. 이럴 수 있으니까 안 돼. 네. 생각 너무 하면 안 됩니다. 좋은 일이다 생각하면 네, 그냥 하는 겁니다. 자, 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오일 쇼크는 없는 저성장 쇼크. 물가 상승률보다도 낮은 성장률이 22년부터 5년 연속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장기 저성장의 덫에 빠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0.9%, 1.8%로 전망하고 있고, 그래도 올해보다는 내년에 나아지네요. 올해가 0.9인데 그것도 0.8 했다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자, 한국은행은 올해는 0.9로 내다보지만 내년은 정부보다 낮은 1.6을 내다보고 있고, 모두 올해와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2%보다는 낮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성장률이 22년부터 5년째 이어지게 되고 196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 있는 일이 됩니다. 네,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성장률. 그러면 우리의 임금이 이 물가보다, 아니 성장이 안 좋은데 월급을 올려주겠어요? 그죠? 그래서 물가는 올라가는데 우리의 임금, 노동소득의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재테크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연간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여기 그래프 나오네요. 씁쓸한 현실이에요. 자, 물가는 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5.1%에 달했다가 23년에 3.6, 작년에 2.3으로 점차 안정됐지만 제조 건설업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성장률은 22년에 2.7%에서 23년에 1.6, 작년에 2%에 그쳤습니다. 5년 연속 물가 상승률보다 성장률이 낮으면서 2차 오일 쇼크로 1978년에서 81년이 나타났던 4년 연속 기록을 넘어서네요. 1977년, 74년에 1차 오일 쇼크 있었고 77년, 78년에 2차 오일 쇼크. 네, 그러면서 물가가 급등을 하고 이때 글로벌하게 리세션이 있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뭐 그런 일까지 11.6 사태 이런 것까지 다 있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기게 됩니다. 아무튼 그때 이후로 처음이라는 거죠. 오일 쇼크,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같은 외부 충격이 없는데도 낮은 성장세가 이어지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성장세보다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르면 실질소득이 쪼그라들어서 여기 나오네요. 실질소득이 쪼그라들어서 경제심리는 위축되고 장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성장률이 오르고 가계의 실질소득이 늘어야 경제가 살아나게 된다면서 미래산업 육성 등 새로운 먹거리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조던, 코비 사인이 있다고 종이 한 장 값이 180억. 자, 스포츠카드 역대 최고가라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NBA 전설인 이 마이클 조던, 요 오른쪽이고요. 그리고 코비 브라이언트, 왼쪽이네요. 가 동시에 사인을 한 유일한 스포츠카드로, 야, 경매 낙찰가가 129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80억입니다. 180억. 야, 이 스포츠카드가 이 사인 두 개가 없으면 1달러도 안 할 수도 있겠죠. 좀 오래됐으니까 1달러는 넘겠네요. 코비랑 조던이 같이 있는 카드니까 한 10달러, 20달러는 하겠지만 이게 왜 180억이나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손바닥만한 종이 한 장이 180억이다. 캐나다 출신 투자자
케빈 오리어리는 아내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다른 자산가 2명을 끌어들여서 이 종이를 구입한 뒤 이것은 비트코인이며 금이며 앤디 워홀의 작품이나 다름없다고 감격했습니다. 앞으로 가치가 더욱 올라 가격이 치솟을 것이라 확신한 것이다. 자, 그 거액의 종이는 다름 아닌 이 마이클 조던과 브라이언트가 함께 등장하는 스포츠 카드인데 2007년에서 2008 시즌 직후 발매된 이 카드에는 둘의 친필 사인과 함께 각각 시카고 불스와 LA 레이커스 시절 실제 착용한 유니폼에 실물 로고 패치가 삽입됐는데 세상에 단 한 장뿐인 이 카드는 출시 이후에 여러 수집가의 손을 거친 뒤 경매에 나와서 지난달 이렇게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됐습니다. 22년 1260만 달러에 거래된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 타자인 미키 멘틀의 1952년 카드를 넘어 역대 가장 비싼 카드가 됐네요. 와, 이거는 케이틀린 클라크 한 9억 2천 되고요. 이거는 축구 선수 라민 야말 무슨 야말 카드가 5억 5천이네요. 자, 이거는 카를로스 알카라스 22년 US 오픈 우승회에 나온 루키 카드인데 남자 테니스 최고가 달성했다고 합니다. 조코비치 카드가 아니다, 그죠? 자, 올해 들어서 스포츠 카드 시장에서 고가 거래 기록이 잇따르고 있는데 미국 여자 프로농구 선수 최고 스타인 이 케이틀린 클라크의 신인 시절 카드가 9억 2천에 팔렸고요. 한 달 전에는 요 카를로스 알카라스의 루키 카드가 3억에 낙찰돼서 남자 테니스 카드 역대 최고액을 또 경신을 했습니다. 스포츠 카드 문화는 1880년에서 90년대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당시 미국 담배 업체들은 담배값이 찌그러지는 걸 막기 위해서 두꺼운 종이를 안에 넣었는데 이 마케팅 차원에서 이 종이에다가 프로야구 선수들 사진을 인쇄하면서 스포츠 카드가 생겨났군요. 미국 NBA 카드가 1950년대에 출시됐고 1980년대 이후에는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꾸준한 성장을 보이던 스포츠 카드 시장은 올해 들어서 폭발적인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 글로벌 스포츠 카드의 감정 건수는 지난해 2천만 장을 돌파해서 전년 대비 16%나 증가했고요. 미국 베리파이드 마켓 리서치는 스포츠 카드 시장 규모가 2031년 230억 달러, 32조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작년부터 예상 연평균 성장률이 7.8%에 달하고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수집 투자 문화로 주목받았던 스포츠 카드는 야외 활동이 다시 늘어나고 디지털 투자 자산이 다양해지면서 인기가 시들 것이라 전망이 나왔지만 실제로 정반대 흐름이 나타난 겁니다. 자, 스포츠 카드 인기는 실물 자산으로서의 희소성이 갈수록 커지는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할 건가? 얼마 전에 쇼츠에 나왔죠. 투자할 때 요 단어 하나,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아라면 쇼티지. 네, 쇼티지라고요. 공급 부족. 뭔가 부족하다. 네, 희소하다. scarcity, 희소하다는 거. 팬데믹 전으로 주목받았던 NFT 같은 디지털 자산이 접근성 부족 등의 이유로 인기가 식어가는 것과는 달리 스포츠 카드는 카드 팩만 구입하면 곧바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네요.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어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임을 증명하기도 쉽습니다. 자, 여기에 내가 가진 카드의 가치가 선수 성적과 이슈에 따라서 실시간 오르기 때문에 일종의 약간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로도 인기를 끌고요. 신인 시절 모은 카드의 선수가 MVP급의 스타로 성장하면 가치가 급등하고
반대로 음주 등 사건 사고로 몰락하면 카드가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카드가 나올지 모르는 이 뽑기가 주는 기대감 역시 큰 매력으로 꼽힌다. 카드의 인기에 힘입어 미국 야구, 농구 중심이던 시장은 종목과 지역이 빠르게 다변화되고 있고요. 축구는 세계적 인기를 바탕으로 월드컵 등 국가대항전 카드가 큰 주목을 받고 있고, 지난 6월에는 한 수집가가 뽑은 스페인 축구 초신성인 이 라민 야말의 유로 2024 카드가 5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돼서 축구 루키 카드로는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카드 업체들은 LIV 골프 선수 카드를 처음 선보이거나 F1의 스타 루이스 해밀턴 카드를 신규 발매하는 등 틈새 시장도 적극 공략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2023년 K리그 카드가 편의점에서만 140만 팩 팔린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스포츠 카드 수집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네, 조만간에 이 오도령과 저의 그 인형이 나옵니다. 네. 그것도 이래 제한적으로 팔아야 되겠어요. 희소성이 있게끔. 제가 어차피 저희가 돈 벌자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직원한테 어쨌든 퀄리티가 좋게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500개? 네, 500개로 만들 건데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그래도 9월 말이면 나올 거야 아마. 희소한 인형이 되기를 될 것 같습니다. 희소한 인형이. 자, 스니커플레이션. 밑창이 고무로 된 운동화를 뜻하는 스니커즈는 1830년대 영국 업체가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야, 엄청 빨리 개발됐다, 그죠? 우리나라 1830년대면 그냥 집신 신고 다녔을 건데, 이전까지 가죽이나 나무 굽을 쓴 신발을 신고 걸을 때 딱딱한 소리가 나던 것과 달리 소리 없이 조용히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니크, 네, 살금살금 걷다에다가 명사형 전미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이군요. 스니커즈. 이후 1892년 미국 업체가 캐즈라는 브랜드의 스니커즈를 대량 생산하면서 상용화됐고, 1917년 광고에 이 스니커즈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고 합니다. CNN 방송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이 관세 전쟁이 스니커플레이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스니커와 인플레이션을 합한 신조어로 소비자 물가가 소리 나지 않게 조금씩 오르고 있다는 뜻이다. 이게 운동화 가격이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조용히 지금 물가 상승이 오고 있다, 그 뜻이네요. 관세를 무느라 비용 부담이 늘어난 미국 수입 업체들이 소비자 눈치를 보며 한꺼번에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고 살금살금 올린다는 것입니다. 가을 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용품 가격이 오르고 생산자 물가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020년 이후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신조어가 많이 등장했는데, 커피플레이션, 누들플레이션, 에그플레이션 같이 원재료 값만 많이 오른 게 아니라 런치플레이션, 베케이션의 휴가비 폭등, 베케플레이션 등 생활 물가도 급등을 했습니다. 기업들이 원가 절감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고 비용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고 해서 greed inflation, 기업 탐욕에 의한 물가 상승, 아니면 shrink inflation, 크기와 중량을 줄여가지고 가격 인상 효과를 내는 거죠. 네, 요즘 새우깡이나 이거 오징어 땅콩, 네, 편의점에서 가격은 1,000얼마인데 와, 요만하더라고요. 그죠? 네,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shrinkflation입니다. 인색하게 굴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 skimp에서 유래한
스크림플레이션이라는 것도 있고요. 제품 가격과 크기, 용량은 그대로인데 이 값싼 원료로 대체를 해서 원가를 절감하는 것을 또 말하네요. 인플레이션은 가장 가혹한 세금으로 불린다. 소득보다 물가가 더 빨리 뛰니 가만히 있어도 돈이 줄고 가난해진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만은 인플레이션을 위험하고 때로는 사회를 파괴시킬 수도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했고요.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말도. 관세전쟁으로 우방들을 무릎 꿇힌 트럼프가 물가와의 전쟁에서도 버텨낼지 관심이다. 이거 읽어보면 세상이 더 나아지고 있는가라고 보면 우리가 어떤 혁신적인 기술 개발로 우리 삶이 훨씬 편해지는 거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그랬고 뭐 여러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 혁신이 일어나면 되게 편리해지잖아요. 근데 그런 기술적 혁신 없이 물가만 올라가면 그러면 반드시 충격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고요. 10월 14일 이후에 나올 트럼프의 관세가 지금은 일단 불법이다 이렇게 되는데 트럼프가 계속 고집을 하면 할수록 이런 인플레이션이 이 소비자들의 삶을 이렇게 가혹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반드시 부정적인 사이드 이펙트가 나올 겁니다. 부작용이 틀림없이 나옵니다. 자, 코인 보유 기업의 투자 붐, 변동성 유의해야 기업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기업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기업이 가상자산을 준비금으로 보유하는 전략은 가상자산 트레저리라고 부를 정도로 유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 8월부터 비트코인을 사들여서 온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인 이 스트래티지 주가가 작년 초 40달러에서 연말 400달러까지 치솟아서 투자자 관심이 폭발한 게 출발점이었는데 이를 계기로 전 세계 기업들은 물론 한국에서도 가상자산 보유 전략을 쓰는 CTC, 크립토 트레저리 컴퍼니, 암호화폐 비축 기업이 하나둘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추적하는 비트코인 트레저리 네트에 따르면 현재 비트코인을 보유한 전 세계 상장사는 163곳이며 생각보다 적네요. 근데 총 보유량은 98만 9,900개, 가치는 약 1,000억 달러, 한 150조에 이릅니다. 2,100만 개잖아요. 2,100만 개에서 한 100만 개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6%, 6.7%, 한 7% 정도 들고 있는 거다, 그죠? 특히 스트래티지는 63만 개를 보유하고 있다고요? 전체 상장사 보유량의 64%를 이 회사 하나가 가지고 있네요. 현재 비트코인을 보유한 상장사는 미국 기업이 50곳으로 가장 많고 캐나다 32곳, 영국과 일본이 10곳, 한국에서는 비트맥스가 551개, 그 다음에 위메이드, 네오위즈 홀딩스, 파라텍시스 코리아 등 4곳이 비트코인 보유 상장사 명단에 올라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 움직이는 스트래티지 주가인데 이렇게 같이 움직이다가 최근에는 455불에서 338불로 확 떨어졌어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은 이만큼 안 떨어졌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다른 영업을 안 하고 비트코인만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이 회사의 여러 가지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만큼 이 회사의 가치가 똑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죠. 네, 그 회사에 나가는 비용들만큼 가치 훼손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보다는 더 빠졌습니다. 자, 이런 기업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 주식 17위에 스트래티지가 올랐고요. 보유 금액은 1조 한 8,600억 원어치나 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더리움 금고 전략을 내세운 비트마인 이머션 테크놀로지에서도 한 4억 6천만 달러나 우리나라 수학개미 분들이 보유하고 계시고, 일본판 스트래티지라는 메타플래닛은 일학개미 보유 주식 상위 25위에 올라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17년 말 정부가 가상통화 긴급 대책을 발표한 이후 기업의 가상자산 거래는 사실상 금지돼 있었고요.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부터 비영리 법인 등에 한해서는 보유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 매도를 허용했고요. 하반기 중에는 상장사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을 대상으로 투자 목적 가상자산 매매를 시범 허용하기로도 했습니다. 이에 앱튼, 썸에이지, 앱토크롬 등이 사업목적의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추가하는 등 가상자산 보유가 상장사의 새로운 비즈니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다만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보유 전략 기업에 투자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가상자산 가격의 변동성이 큰 만큼 이들의 주가 역시 같은 흐름을 보이면서 등락폭이 크고요. 올해 4월 비트코인 가격이 8만 달러 밑으로 떨어지자 스트래티지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최근 이 기업들에 대해서 가상자산 강세장이 이어지는 한 번성할 수는 있지만 이 크립토 겨울이 오면 이런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고통은 단순한 배수가 아니라 제곱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썸에이지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가상자산 사업 진출 발표만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사례가 잇따랐는데, 아직 일반 상장사의 가상자산 거래 관련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금융업계 관계자가 얘기했습니다. 자, 가상자산 트레저리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기업이 현금이나 국채 대신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금고에 넣어두고 자산 부채 관리의 중심축으로 삼는 모델인데, 이런 전략을 쓰는 기업을 암호화폐 비축기업, 크립토 트레저리 컴퍼니 CTC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거 보면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는. 아까 비트코인은 2100만 개에서 계속 이 반감기가 반감기가 올 때마다 채굴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죠. 거기에 약간 어떤 희소성, 거기다가 많은 ETF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그동안에 사모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오를 수가 있는데, 어느 순간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이 이 가상자산 시장에 엄청난 물량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제외한, 제가 오늘 아침 모닝 브리프 때도 말씀드렸지만 1등, 2등, 3등을 사모았으면 3등, 2등부터 팔아야 된다고요. 약세장이 온다고 했을 때. 네, 그랬을 때 암호화폐 시장에 이 이더리움이라든지 한 3개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내년에 많이 좀 빠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깝게 만나는 분들한테는 제가 다 얘기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저녁 먹을 때도 지금 당장 파시라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저는 조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듣기 싫겠지만 저는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메타 수백억 들여서 영입한 AI 인재 줄 이탈이라고 되어 있고요. 미국 빅테크 메타가 수백억 원을 들여서 영입한 AI 핵심 인재들이 속속 이탈하고 있다. 30일의 외신에 따르면 메타가 초지능을 만들겠다고 꾸린 메타 슈퍼 인텔리전스 랩스의 핵심 인재 8명 이상이 잇따라 사임을 했다고요. XAI에서 메타로 간 이선 나이트, 그리고 오픈AI 출신인 아비 베르마는 메타에 합류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오픈AI로 갔고요. 올 4월 메타에 합류한 연구원 리샤브 아가르왈은
Periodic Labs라는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여기에 10년 가까이 메타에서 장기 근무한 차야 나야크 생성 AI 제품 관리 디렉터, 12년간 근무한 버트 마허 연구원도 메타를 떠나서 오픈 AI와 엔스로픽으로 향했고요. 8년간 메타에서 재직한 베테랑 토니 리우와 메타 머신 러닝을 5년간 담당한 치하오 우도 퇴사했습니다. 메타는 상대적으로 AI 기술이 오픈 AI, XAI 등에 밀리자 AI 천재들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보상해 영입하는 전략을 썼는데 주식 보상을 포함해서 1,000억 원대를 주고 스카웃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이런 방식으로 메타는 오픈 AI에서 20여 명, 구글에서 10여 명 등 총 50명 정도의 AI 드림팀을 꾸렸고요. 메타가 애써 모은 인재를 다시 놓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연봉을 수백억 받고 메타에 합류한 사람과 기존 인력 간에 보상 차이가 생기고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정말 충실하게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다른 데서 어마무시한 금액으로 데리고 오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이거 뭐지? 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실리콘밸리에서 마크 저커버그의 독단적인 리더십이 인재 이탈을 야기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저커버그는 특정 분야나 사업에 마음이 기울면 주위의 반대나 우려에도 돌진하는 스타일로 알려졌고요. 메타가 메타버스 프로젝트에 집중하던 22년에서 23년 조 단위 연간 적자가 났지만 저커버그는 의지를 꺾지 않았고요. 메타 내부에서는 저커버그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는데, 당시 뉴욕타임즈는 메타 내에서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MMH가 Make Mark Happy Make Mark 저커버그를 해피, 저커버그를 행복하게 만들자로 불렀다고 합니다. 이 메타버스 프로젝트의 이름을. 메타의 공격적인 AI 인재 영입이 다른 AI 업체를 각성하게 만들었다는 분석도 있는데, 메타가 핵심 인재를 빼가자 뒤늦게 오픈 AI와 구글이 인재를 지키고 뺏긴 인재를 되찾으려 나섰다는 것이고요. 구글의 한 연구원은 요새 임원들은 매일 인재를 만나고 보상안을 협상하는 것이 주 업무라고 전했습니다. 21년 하반기에도 그때 당시에 거의 지금하고 비슷한 식으로 막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거 졸업한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을 30만 불 주고 데려가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21년에. 그때도 이제 메타가 막 인력 땡긴다고 그랬다가 22년도에 주가가 한 70% 폭락하고, 그러면서 이 메타버스 하는 이거 없애고 좀 정신 차리면서, 그죠?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면 21년 하반기에 일어나는 현상하고 좀 약간 비슷한 데자뷰가 좀 그려집니다. 자, 애플 뉴스 마지막 기사이네요. 4개 늪에 빠진 애플, 노키아 꼴 날 수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혁신의 상징 애플이 위기를 맞고 있는데, 빅테크의 AI 경쟁 속에서 애플은 개발에서 뒤처져 존재감이 희미해졌고요. 핵심 인재들마저 이탈하고 있습니다. 주력인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경쟁자 추격에 점유율을 빼앗기는 상황이고,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규제 당국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테크 업계에서는 한때 전성기를 누렸다 몰락한 노키아의 길을 걷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블룸버그는 최근 오랫동안 실리콘밸리 경쟁사들이 부러워하던 애플은 이제 스티브 잡스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AI 지각생 애플은 지난해 자체 AI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했는데, 이를 통해 애플의 음성 AI 비서인 쉬리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었지만 계속 지연되고 있고요. 자체 개발
기술 개발의 속도가 안 나자 외부 기술에 의존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에 챗GPT를 담았고 시리에 구글의 AI 챗봇 제미나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AI 핵심 인재 이탈 문제는 더 심각한데요. AI 분야 핵심 임원이 프랭크 추는 최근 메타의 초기능 연구소에 합류를 했고요. 추는 애플 AI 팀에서 시리 개발에 참여한 인물인데 추 외에도 지금 최근에 12명이 회사를 떠났답니다. 자, 미국 스마트폰 점유율은 56에서 49까지 빠졌다고요? 반면에 삼성이 23에서 31로 올라왔네요. 모토로라가 아직 살아남아 있네요. 12%. TCL, 구글 이렇게 돼 있는데 중국 핸드폰은 자리를 못 잡고 있네요. 스마트폰 사업도 부진하고 중국 시장 매출도 감소하고 있는데 22년 1분기만 해도 매출에서 중국 비율이 20.8%였는데요. 지난 2분기에는 16.8%로 떨어졌고 중국 내 이 애국 소비로 인해서 비보 등 중국 스마트폰이 성장하는 반면에 애플의 입지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혁신 기술도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이 삼성전자 중국 업체들이 잇따라 내온 폴더블 스마트폰도 애플은 내년에야 첫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고 XR 헤드셋인 비전 프로를 내놓긴 했지만 비싼 가격과 불편한 착용감 등으로 호응을 못 얻었죠. 미국 법무부와 16개 주의 정부는 애플의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고 애플이 아이폰을 중심으로 하는 이 애플 생태계를 구축하고 외부 앱을 제한하거나 타사 기기와 호환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왔다는 주장입니다. 자체 결제 시스템으로 30%에 이르는 수수료를 받고 애플페이를 아이폰에서만 쓰도록 한 것도 반독점 소송의 주요 쟁점입니다. 유럽에서는 이 디지털 시장법 위반으로 5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를 받았었죠. 외부 결제 유도를 금지했다는 이유입니다. 애플은 내달 9일 신제품 출시로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는데 아이폰 17 시리즈 기본 모델은 화면이 6.3인치로 커지고요. 주사율 1초당 화면 갱신 횟수가 종전 60Hz에서 120Hz 디스플레이로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특히 아이폰의 에어라는 새 모델이 플러스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고 역대 아이폰 중 가장 얇은 모델로 삼성 갤럭시 S25 엣지보다 얇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쟁사들은 AI 기능으로 앞서가고 있어 반전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애플이 신작이 나오기 전 바로 요 8, 9월에 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도 주가가 반등이 들어갔지만 왜 워런 버핏이 주식을 절반이나 날렸을까 생각해보면 뭐 이런 거 그죠? 독보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코카콜라의 점유율이 이렇게 빠질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워런 버핏의 매도 이유도 이런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원배 신박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그리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